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웨딩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살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직접적인 제 일은 아니고 제 가족의 이야기예요. 제게는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친한 여동생이 있거든요. 지금은 자신의 힘으로 어엿하게 뷰티 사업을 런칭해 잘 나가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워낙 착하고 사람을 잘 믿는 순수한 성격 탓에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많았던 터라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남는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늘 동생에게 의지가 되는 좋은 사람들이라서 성인이 된 후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어요. 결혼을 할 즈음에도 곁에 좋은 친구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배우자도 알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확실히 결혼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더군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며 별의별 선전수전을 다 겪었던 동생도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다고 자부했지만 인생이란 건 결코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건지, 동생의 결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사실 제 눈에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돌이켜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걸 단순히 사적인 감정으로만 넘겼던 걸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답니다. 처음 동생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좀 많이 놀랐어요. 평소에 연애 상담은 했어도 실제로 사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더 기대 반, 걱정 반이 들더군요. 약속된 카페에 나갔을 때 밝게 웃고 있는 동생과는 달리 남자의 표정은 웃음기 하나 없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언니 여기야. 이쪽이 내 남자친구야. 제가 가까이 왔음에도 동생의 남자친구는 절 똑바로 보질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가 싶어서 이해했는데 인사를 건넨 다음에야 쎄함이 몰려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인사를 단답으로 끊어버리는 태도에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그땐 당황스러움으로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렇게 예의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 미안. 오빠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 살짝 굳은 제 얼굴을 본 동생이 중재에 나섰지만 그 뒤로도 남자의 행동은 마음에 안 들기 짝이 없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처음부터 100%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고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차지 않아도 동생이 좋다고 하는 남자고 처음으로 소개시켜주는 자리니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화 중에 자꾸 시계를 보거나 말을 시켜놓고는 본인은 핸드폰을 하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등 기본적인 대화 매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신을 어디다 쏙 빼놓은 사람처럼 구는데 저는 그렇다 치고 제 동생에게도 별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 이름, 직업, 나이, 기본적인 것도 묻기가 어렵더군요. 말수가 적은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침묵으로 넘어가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기념적인데 기념으로 셋이서 같이 한번 사진 찍자. 동생은 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신이 났는지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남자는 인상을 팍 찡그리며 카메라를 피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같이 사진 찍을 사이도 아니고. 아 그래? 오늘 처음 봤는데 사진은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어색함에 대충 웃음으로 수습했지만 그날 밤 동생은 신경이 쓰였는지 제게 전화가 와서 사과를 했어요. 언니, 오빠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낯을 좀 심하게 가리긴 하지.
어색해서 그렇지 친해지면 괜찮을 거야.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네가 어련히 알아서 괜찮은 사람 택했을 거라고 믿어.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천지였지만 입을 열었다간 동생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날은 그 정도로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한동안 그 남자에 대해서는 잊고 지냈어요. 사실은 동생인 그 남자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다시 전화가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언니, 이번 주말에 혹시 형부랑 같이 시간 돼?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아, 저번에 내 남자친구 있잖아. 형부도 같이 해서 만나면 어떨까 하고. 지난번에 오빠가 언니한테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같은 남자인 형부가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 일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난 괜찮았어. 그래도 혹시나 오해할까봐. 친해지면 괜찮으니까 자주 만나서 친해졌으면 해서. 알겠어. 그럼 시간이랑 장소 정해서 말해줘.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동생의 설득에 결국 넷이서 만나는 약속이 잡혔어요. 그리고 당일이 되었죠. 약속 장소에 있는 저와 남편이 먼저 도착했어요. 우리가 먼저 왔나 보네. 좀 기다리지 뭐. 처음엔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약속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은 시각에 동생이 도착을 했어요. 언니, 형부 미안해. 늦었지? 차가 막히는 바람에. 괜찮아. 근데 남자친구는? 두 사람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더 늦대? 아, 응. 오빠는 차가 더 막히나 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먼저 시켜서 먹고 있을래? 뭐 먹을까? 오늘 오빠가 밥 산댔으니까 맛있는 걸로 시키자. 아유, 내가 어떻게 얻어먹나. 내가 살 테니까 처제 좋아하는 걸로 시켜봐. 아니에요, 형부. 오늘은 꼭 오빠가 사겠다고 했어요. 맛있는 거 드시죠. 동생을 넋을 놓은 것처럼 횡설수설하면서 메뉴판을 빠르게 뒤지더라고요. 둘 다 지각을 해서 미안한 마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고 나서도 동생의 남자친구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선 수저를 들지 않고 있었죠. 남자친구분은 어디까지 오셨나? 기다렸다 먹을 수 있으면 기다렸다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전화 한 번 더 해볼게요. 동생은 굳이 나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 남편과 눈치만 보다가 잠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저도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밖에서 동생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디야? 오늘 약속인 거 설마 까먹은 건 아니지? 지금 음식 다 주문해서 다 나왔어. 뭐? 뭐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생이 울분 섞인 한숨을 내쉬는 걸 보고 뭔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오니 동생이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언니, 오빠가 오늘은 못 올 것 같대. 진짜 미안해서 어떡하지? 너무너무 미안해. 뭐라고? 못 올 것 같다고? 약속 시간 한참 남았는데 그걸 이제서야 얘기해. 그게 어머님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좀 다녀왔다나 봐. 부모님 아픈 문제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말 미안해. 오늘 밥은 내가 대신 살게. 아니야, 됐어.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어머님은 어쩌다가? 위급한 거야? 지금은 괜찮으신 거야?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어. 동생이 침울한 표정에 더 자세히 물어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날 밥은 저희 남편이 샀고 미안해하는 동생을 겨우 달래서 집으로 보내고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남편이 말하더군요. 근데 처제 남자친구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깐 분명히 차가 막힌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어머님 병원에 가서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그러게. 아까는 동생이 그냥 연락 안 되니까 난처해서 둘러댄 것 같기도 해. 그럼 병원에 간 건 맞는 거야? 잘 모르겠어. 아까 동생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
어머님이 병원에 간 거였으면 그렇게 화를 내진 않지 않았을까? 일방적으로 파토당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기는 하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지켜봐야겠다.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기분이 찜찜하긴 했지만 동생이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란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에 상처를 많이 입고 손해를 보고 자라와서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똑부러지게 연애해 왔거든요. 게다가 저나 저희 남편과 만나는 약속 사건을 제외하면 동생은 그 남자를 만나면서 꽤 행복해 보였어요. 늘 그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들떠 보였거든요. 이전에 했던 연애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언니, 근데 확실히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 같아. 그전에는 나 좋다는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내가 푹 빠져있는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몰라. 연애가 이렇게 좋은 건 줄 처음 알았다니까? 동생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딴지를 걸고 싶은 언니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남들한텐 좀 어색하고 뚝딱여도 내 사람한텐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란 건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생과 단둘이서 놀러를 갔는데 동생이 웬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언니 이것 봐봐. 우리 오빠한테 늦둥이 동생이 있거든? 근데 엄청 귀엽더라. 동생이 어떤 귀여운 여자아이와 포옹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 전에 만났을 땐 그런 얘기 없었잖아. 아 그치 그랬지. 오빠 말론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디 가면 애 아빠를 오해받기도 하고 엄마 체면도 있고 해서 주변에는 말을 아낀다고 하더라. 나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너무 귀엽지? 나이 차이는 많이 나도 오빠랑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 유전자가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러네 귀엽긴 하다. 꼭 아역배우처럼 생겼네. 하다못해 막내 동생의 존재도 나중에 말했다기에 속으로만 기가 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에 가족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파격 선언을 했죠.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랑 형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나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야? 너 그 사람이랑 만난 지 3달밖에 안 되지 않았니? 그렇긴 한데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저 다시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허락해 주세요. 아휴, 그래도 너무 성급하지 않니?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3달 동안 거의 매일 붙어 지내는걸요. 다른 커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거, 저희는 맨날 붙어 있었으니까 사실상 3달보다 더 만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논리야? 그 사람이 그러든 그쪽 부모는 괜찮대고 오빠네 부모님은 오빠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하셨대요. 저도 허락해 주세요. 아휴, 사업도 하는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는 소리를 해. 네 나이가 32이다. 알만한 애가 왜 그러니? 그러니까요. 이제 더 미뤘다가는 결혼도 못한다고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1살이라도 어리고 예쁠 때 시집가고 싶어요. 그래도 3달은 좀. 적어도 반년은 만나보고 결정을 해야지. 연애야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만이라지만 결혼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헤어지기도 어렵고. 어차피 결혼 준비하는데도 1년은 걸리잖아요. 그럼 연애 기간 적당히 다 채우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유, 난 모르겠다. 얘, 네가 내 동생 설득 좀 해봐라. 얘가 우리 말은 안 들어도 언니 말은 듣잖니? 동생의 파격적인 선언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저러다 금방 헤어질 줄 알았던 남자와 이렇게 초고속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니 너무 깜짝 놀라서 뒷목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언니, 언니가 이야기 좀 잘해드리면 안 돼? 그래도 언니는 오빠 좀 만나봤잖아. 만나봐서 더 반대하고 싶은데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겨우 참고 동생을 타일렀어요. 갑자기 결혼은 너무 성급하지 않아? 요즘은 결혼 다들 늦게 가는 추세인데 급할 게 뭐 있어. 어차피 할 결혼이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잖아. 사실은 오빠가 나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대.
자기가 날 엄청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관계는 시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언니, 나도 사업하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남자들이랑 연애도 해봤지만 오빠는 뭔가 좀 달라. 믿어줘. 어떻게든 동생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남자친구와 상의를 끝낸 동생의 뜻을 꺾기랑 쉽지 않았어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마지못해 결혼 준비를 허락하셨고 저는 더 이상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과 더 자주 대화하면서 교류를 했죠.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시댁 쪽 형편은 좀 괜찮은 편이야? 아, 그게 시댁이 괜찮게 살긴 하는데 지금 자금이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당장은 못 주고 좀 나중에나 줄 수 있다나 봐. 그래서 우선은 내 돈으로 전세 계약하고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시댁에서 보태주기로 했어. 남편도 따로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 때문에 오빠가 부모님께 모아뒀던 돈을 다 빌려드렸나 봐. 그래서 나중에 보태주실 때 같이 주시려는 모양이야. 뭐? 나중에 그래놓고 안 주시면 어쩌려고. 나도 당연히 물어봤지. 근데 오빠 말론 절대 돈 안 주실 분들은 아니래. 예전에도 빌려갔었는데 이자 크게 쳐서 늘 갚으셨었대. 그럼 다행이지만 기약이 너무 없으면 영영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이야기해보라고 해. 언니 걱정 마. 나 사업도 하는 여자야. 내가 그런 거 하나 못 챙길까봐? 다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지. 그럼 지금 전세로 들어가는 집은 명의는 네 명의로 계약한 거야? 어? 아니,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100% 네 돈으로 하는 계약인데 네 명의로 해야지.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어? 에이, 오빠 그럴 사람 아니라니까. 너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 믿는 거겠지만 가족들이 원치 않는 초고속 결혼 진행하는 거면 적어도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행동해. 네가 그 사람 믿는 건 뭐라 안 하겠지만 제3자가 볼 땐 이 결혼 너무 급하고 넌 그 사람한테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걱정돼. 걱정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그럴 때 최소한 널 방어는 할 수 있게 해둬야 가족들도 안심하지. 알겠어 언니.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해봤어. 가족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오빠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인 건 차차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니까 그 전까진 언니 말대로 할게. 다행히 동생은 제 조언을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예비 신랑과 관련된 일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전셋집은 동생 명의로 계약을 마쳤지만 그 사이에 약간 예비 신랑과 말다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느낌으로 느껴졌어요. 언니, 이번에 우리 사무실 옮겼는데 놀러 올래?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고 있는 화장품들 좀 가져가서 테스트 좀 해줘. 언니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정말? 그럼 나야 좋지. 하루는 오랜만에 동생 사무실에 놀러 가게 됐어요. 새로운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화장품 샘플 테스트를 부탁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에 놀러 갔죠. 그런데 사무실 한 구석에 익숙한 이름이 적힌 명패가 있더군요. 마케팅 팀장 함정호. 동생의 예비 신랑 이름이었어요. 절대로 흔하지 않는 성과 이름이었기에 바로 그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죠. 이거 뭐야? 함서방 여기 다녀? 깜짝 놀라서 묻자 동생도 놀랐는지 살짝 굳더군요. 아, 그게 우리가 브랜드 타겟층을 더 넓히고 싶은데 마케팅 전문 인력이 없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었거든. 근데 오빠가 계속 마케팅 일을 했던 사람이라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그냥 오빠를 회사에 데리고 왔어. 아니, 그렇게 갑자기? 오빠가 감각도 좋고 광고 영상 아이디어도 내주고 모델도 추천해줬어. 안 그래도 우리 마케팅 쪽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빠처럼 브랜드에 관심 많은 사람이 들어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부부가 같은 회사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던데. 심지어 네 회사잖아. 걱정하지 마 언니. 우리 만나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다니까? 오빠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오는지 일도 잘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지만 동생 생각이 있으니 데려왔겠지 싶어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불안함은 현실이 되더군요. 동생의 친구이자 회사 직원인 서진이와 만나면서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거든요. 언니, 그때 빌려준 옷 너무 잘 입었어. 이런 옷은 한 번 입을 건데 가격은 있고 사기도 좀 아깝고 해서 고민이었는데 언니 덕분에 잘 입었어. 고맙긴. 나도 자주 손이 안 가는 옷이라 누가 예쁘게 입어주면 좋지.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잘 지내지? 아, 언니, 말도 마. 아니다. 방금 말은 못 들은 걸로 해.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일이 있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언니네 가족 욕하는 꼴이라 관둘래. 가족? 예진이 얘기하는 거야? 왜? 예진이가 상사라고 갑질이라도 해? 처음엔 가벼운 하소연 정도일 줄 알고 농담을 했는데 서진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니, 예진이 말고 정우씨. 예진이 남편 될 사람 말이야. 마케팅 쪽에 경력 빠삭하다고 데려다 팀장으로 앉혀놨는데 어느샌가부터 예진이 등에 업고 자기가 무슨 인사 관리까지 하기 시작했어. 이 빠른 소리하는 직원들 있으면 바로 찍어서 예진이한테 말도 없이 자르거나 스스로 나갈 때까지 괴롭히더라니까? 예진이는 그걸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관하고 있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회사 내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린 여성 고객 타겟으로 한 화장품 브랜드인데 너무 타겟층도 자기 또래 남자들 위주로만 생각하고 마케팅이라도 잘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가져오는 시안 보면 전부 어디서 봤던 거야. 그래서 엎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일이라도 잘하면 참아 볼랬는데 회사 내에서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 함 팀장이 아니라 이 정도면 함 대표라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표님보다 더 대표 같다고. 나도 실은 그 사람 거기까지 들어가서 일하는 거 좀 불안하긴 했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다 나 그런 소문도 들었어. 그 사람이 예진이한테 졸라서 남자 화장품 브랜드도 런칭하자고 했나 봐.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는 건 품이 많이 드니까 예진이가 그냥 우리 브랜드 내에서 남자 화장품 라인을 만들자고 했는데 와이프가 대표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후달리게 팀장 자리인데 쪽팔린다고 대표 직함 달아야겠다고 싸우는 걸 어떤 직원이 봤대. 회사 일이라 개입하는 게 좀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언니가 넌지시 한번 말이라도 해주면 안 돼? 예비 신랑이랑은 같이 일 안 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경력 많은 사람이면 다른 회사 가도 되잖아. 걔가 내 말 듣겠어? 내가 말했다가 괜히 둘이 또 싸움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지나가듯 얘기는 해볼게. 나도 이런 부탁은 하기 싫지만 애정했던 회사라 이렇게 흔들리는 꼴 보고 있기가 좀 그래.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그래도 예진이가 언니 말은 잘 듣잖아. 부탁할게. 그 말을 들으니 도저히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제 말만큼은 귀담아 듣고 잘 따라줬거든요. 회사 일은 먹고 사는 일이니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꼭 이야기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평소였다면 수용적인 태도로 진지하게 조언을 들었을 동생이 조금 날카로운 반응을 하더라고요. 언니, 그런 얘긴 또 어디서 들었어? 설마 서진이가 그래? 어디서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와? 그래서 지금 나보고 남편 될 사람을 회사에서 내보내라는 거야? 뭐 그랬다가 파혼이라도 당하라고?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그래?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쎄하다니까? 너 아직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결혼 앞뒀다는 이유로 너무 믿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좀 살아보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 언니, 정우 씨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언니 말 하나하나에 너무 휘둘린데 언니한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자라온 거 아니냐고 하던데? 다른 건 몰라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내 스스로 할래. 내가 같이 사는 거지 언니가 정우 씨랑 사는 거 아니잖아. 회사도 내가 바닥부터 일궈온 회사야. 언니가 개입할 필요 없어. 동생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게 싸워본 날이었어요. 동생은 이상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와 동생 사이를 부지런히 이간질한 예비신랑 이야기는 기가 차더군요.
동생은 점점 저와 대화하는 걸 꺼려했고 제 연락도 잘 안 받기 시작했어요. 한때 누구보다 친하고 소중했던 사이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여보, 이 애는 누구야? 아니, 처제 예비신랑 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루는 남편이 주말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다가 제 동생 프로필 사진을 보곤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동생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보니 예비신랑의 늦둥이 동생과 셋이서 어딜 놀러 다녀온 모양인지 셋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가족 사진 같았어요. 깜짝이야. 아니야, 이 사람 늦둥이 여동생이 있다더라고. 아, 그래? 근데 되게 많이 닮았다. 하긴 남매니까 닮았겠지만 난 무슨 숨겨놓은 딸이라도 있는 줄 알고 놀랐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설마. 보통 상황이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웃어 넘겼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이상하게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동생이 선택한 데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애써 넘겼어요. 그러는 중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상견례 날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흘러갔어요. 사부인은 품격 있어 보였고 예진이는 오랜만에 꾸밈없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 늦둥이 동생은 안 났네요. 예진이가 하도 귀엽다고 노래를 불러서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애가 너무 어려서 이런 자리에는 소란만 피울 것 같아 맡기고 왔죠. 결혼식 때는 데리고 올 테니 그따 인사시킬게요. 그나저나 저는 참 우리 예진이가 마음에 들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얻었다고 하면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아, 별 말씀을 다. 함서방도 우리 예진이한테 지극정성이니 저희도 더 바랄 게 없답니다. 예진이가 누굴 만나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나름대로 상견례는 화기애애했고 그 안에서 심기가 불편한 건 저뿐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동생을 이대로 결혼시키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상견례에 동생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저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그쪽은 식당 구석이라 아무도 없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사람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누군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의 예비 시어머님이었죠.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잘 보니 늦둥이 딸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괜히 어색한 마음에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려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 이상했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 나 너무 심심해. 아빠 또 그 언니 보러 간 거야? 이제 집에 갈 거야. 할머니, 나 또 아빠 다른 언니한테 뺏기는 거 싫은데. 아유, 곧 끝나. 조금만 더 참자. 어? 아빠랑 둘이 살고 싶다면서. 아빠가 다시 너 데리고 갈 수 있으려면 이번 결혼은 꼭 성공해야 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다시 영상통화 화면 속 아이를 봤어요. 손과 가슴이 벌벌 떨리더군요. 늦둥이 동생이라고 했던 아이가 화면 속에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하기 싫어. 할머니는 할머니지 왜 내 엄마야. 아빠한테 오빠라고 하는 것도 싫어. 그래. 우리 손녀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투정일까. 그래서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 만들어주라고 이러는 거잖아. 우리 공주님도 엄마가 있어야지. 그 언니는 내가 아빠 딸인 거 모르잖아. 그럼 내가 계속 언니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잖아. 아니야. 결혼만 잘하면 우리 공주가 아빠 딸인 거 언니한테 말할 거야. 안 그러면 언니가 아빠랑 결혼 안 해준대. 우리 딱 1년만 참자. 우리 공주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이 언니가 딴 건 몰라도 돈은 엄청 많아. 1년이면 10억 받고 이혼하면 된다니까. 우리 공주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지? 아이를 몇 분 더 달래던 예비 시어머니는 통화를 종료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와 눈이 마주쳤죠. 1초 정도. 저희는 서로 말없이 바라만 봤어요.
저는 촬영했던 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한 뒤 버튼을 눌러 영상 속 음성을 재생했어요. 늦둥이 딸이라던 애가 손녀였나요? 결혼 서두를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하다하다 딸을 숨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예진이도 아나요? 당연히 모르겠죠? 사부인은 무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려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여요? 이렇게 속여서 결혼한다 한들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건 사기 결혼이란 걸 왜 몰라요? 잘 됐네요. 전 처음부터 이 결혼 얻고 싶었거든요. 잠깐만, 오해가 있는데 내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 엄마라고 하기 민망해서 애한테 할머니라고 거짓말 친 거야. 그걸 오해한 거야. 그런 거였으면 이야기가 바로 나왔어야죠. 그리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뒤에서 애걸복걸 매달리는 사부인을 뿌리치고 전 바로 저희 가족에게 달려갔어요. 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예진아, 너 이 결혼 엎어야겠다. 뭐? 또 왜 그래 언니? 진짜 왜 이렇게 내 결혼을 못마땅해 하는 건데? 그래, 너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뭐 하는 건 이미지나. 이런 얘기는 집에 가서 조용히 해도 되잖니. 엄마 아빠, 제가 뭘 좀 찍어왔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예진이는 믿기지 않는 듯 핸드폰을 빼앗아 시어머니의 영상통화 화면 속에 담긴 아이의 얼굴까지 확대해서 확인해 보더라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아이는 영락없이 동생의 프로필 사진 속 늦둥이 동생을 가장한 함정우 씨의 딸이었어요. 그걸 본 동생은 물론이고 엄마 아빠까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나셨죠.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우릴 속이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다고? 함서방, 자네가 말해보게. 진짜 딸이 있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뭐 이렇게 뻔뻔한 자식이 다 있어?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중요한 걸 처음부터 숨기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 딸을 맡겨?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 아니야? 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예비 신랑에게 달려들어 했고 저와 남편이 겨우 합세에 막았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 그리고 너, 내 딸 회사에서 당장 나가. 웬 미친놈의 집구석을 집안 식구로 들일 뻔했네. 퇴!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회사 잘렸다고 해서 내가 걷어주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말 많이 나올 때도 못 들은 척하고 결혼 준비며 전셋집 계약이며 다 내 돈으로 했는데 진짜 사람 진심을 이렇게까지 이용해? 동생이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팔자에도 없던 육아로 몇 없는 휴일 데이트 퉁치는 것도 몇 번이나 했는데 그래, 이제 알겠다. 오빠랑 어머님은 그냥 나를 아이 잠깐 맡기고 한탕 크게 쳐서 돈이나 뜯어낼 물줄을 생각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린 이제 영원히 끝이야. 예진아, 내가 딸이 있다고 말하면 네가 날 떠날 것 같아서 그랬어. 결혼도 반대할 거고. 결혼하면 다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어? 그래, 나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집도 직장도 다 내가 해줬으니. 근데 네가 나 만나는 동안 진심을 다했으면 나도 이러지 않아.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너랑 만나는 걸 반대했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너랑 네 딸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하고 살아. 그렇게 동생의 결혼은 파탄이 났어요. 동생은 친정집으로 와 한참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세상에, 네가 그때 화장실에 안 갔으면 어찌 될 뻔했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그날 일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큰 충격과 상처가 됐어요. 동생은 이틀 정도 회사에 연차를 낸 후 마음을 추스리고 복귀하자마자 남편을 잘랐어요. 그리고 전셋집에서도 남편 짐을 다 싸서 시어머니 주소로 보내버리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전셋집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해둬서 다행이었어요. 언니, 그때 언니 말 듣길 잘했다. 이 집을 공동명의로 해놨으면 꽤나 골치 아파질 뻔했어. 나 그때 그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믿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 문제로도 엄청 싸웠거든. 자기랑 결혼할 건데 왜 언니 말 듣고 그렇게 결정하냐면서.
언니가 내 인생을 너무 휘두르니까 멀리하라나? 근데 나한테 이러려고 언니를 멀리하라고 했구나. 언니가 자꾸 내 위험 요소를 줄여주니까. 진짜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다. 됐어. 큰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그 인간은 잊어. 네 조건에 너처럼 착한 사람이면 꼭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 이번에야 감쪽같이 속았다지만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결국 자기 짝은 있는 법이거든. 언니 고마워.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도 괘씸하지 않아? 그땐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서 괜찮았어.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아, 이 인간한테 제대로 복수하고 싶은데 진짜 어떡하지? 회사에서 내쫓고 집에서 내쫓은 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려. 그럼 우리도 방법을 찾아보자. 기다려보면 복수하기 적당한 때가 반드시 올 거야. 동생의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아물어갔고 그때의 악몽은 잊고 가족 모두 원래의 생활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친하게 지내던 웨딩 플래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잘 지내시죠? 오랜만이에요. 어머, 웬일이야? 잘 지내지? 아니, 언니 작년에 동생 결혼 문제로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함정우 맞죠? 이름이 특이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건 왜? 아니, 제가 지금 사진 보내볼 테니까 그 사람 만나 한번 보세요. 플래너가 보낸 사진 속에는 새 출발을 하는 남녀가 예복을 입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이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 인간 또 결혼한다고? 네, 이 사람 맞죠? 어쩐지 세이에서 연락드렸어요. 와, 진짜 웃기는 놈이네. 또 어디서 월척 낚았나 보네. 내가 이 자식을 가만 두나 봐라. 저 여기 웨딩홀 사람들이랑 친해요, 언니. 저도 도울게요. 저는 친한 동생의 도움을 받아 예진이와 함께 복수 계획을 짰어요. 몰래 웨딩홀 직원을 매수해서 식전 영상에 올라갈 영상 대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올려달라고 했죠. 그 영상은 제가 촬영했던 시어머니의 영상과 함께 예진의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새로 인생을 시작하시려던 신부님께 혹시 함정우 씨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걱정되어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진지한 인사말과 함께 시작한 그 영상에는 예진이가 직접 겪은 일들과 결혼이 어떻게 파탄났는지가 담겨 있었어요. 예진이는 그 무렵부터 뷰티 사업이 성행해 얼굴까지 알려진 CEO였기에 얼굴을 밝히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이었죠.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가지는 않고 영상만 보냈고 웨딩홀 직원에게 받은 후기 영상은 참담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화가 난 신부가 부케를 그 남자에게 집어 던졌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신부가 화난 걸음으로 버진로드를 되돌아 나갔어요. 부케를 집어들고 어쩔 줄 몰라하며 신부를 쫓는 함정우의 모습과 뻔뻔하게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던 전 시어머니가 뒷목을 접으며 쓰러지는 모습까지 아주 생생한 현장이더라고요. 동생의 이름이 알려진 덕분에 이 일은 기사까지 실리게 되었고 인터넷에 신상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당시에는 정말 동생과 저희 가족의 일에 큰일이었지만 이제는 사적인 자리에서 가끔 결혼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동생은 농담으로 웃어 넘기는 여유가 생겼답니다. 이제 그런 남자는 눈만 봐도 딱 알겠다니까요. 당한 게 하도 많아서요. 그리고 제가 못 알아보더라도 우리 언니가 아주 사람 보는 눈이 기가 막히거든요. 덕분에 다음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동생 앞으로 인생 잘 헤쳐나가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